시간은 물리적인 속도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은 정체되어 썩어가고 또 어떤 시간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절박함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단 몇 해 만에 압축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목도하게 될 지난 반세기의 기록은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숨가쁘게 압축된 시간, 바로 대한민국 50년의 연대기입니다. 1953년 포성은 멈췄으나 한반도에 남겨진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것은 무너진 건물 잔해와 이념이 핥히고 간 상처,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전 세계 최빈국이라는 건조한 통계 수치조차 당시의 참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시절 이 땅의 사람들에게 경제란 성장이 아닌 오직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숭고한 가치는 존재할 수 없었던 야만의 시간. 그 척박한 동토 위에서 한국 경제라는 기이한 거목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역사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는 그 이면에 묻힌 피와 땀, 그리고 시대의 모순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뼈를 깎아 쌓아 올린 처절한 탑이기 때문입니다. 60년대 초반 국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국가 전체를 변경으로 만든 총력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가발을 만들어 팔고 쥐를 잡아 털가죽을 수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징어와 텅스텐을 팔아 벌어들인 몇 푼의 달러가 국가 재정의 생명수였던 시절. 그러나 지도부와 국민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공업만으로는, 남의 물건을 하청받아 만드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이류 국가의 서름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대동맥을 뚫는 일이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를 종단하는 아스팔트 길, 자본 타당성 조사 따위는 무의미했습니다. 쌀 돈도 부족한 나라에서 도로를 깐다는 비난이 빗발쳤으나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류의 혈관이자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을 산업사회로 강제 이동시키는 활주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7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아스팔트 밑에 깔려 굳어졌고 그 위로 대한민국의 물류가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뚫리자 이제 필요한 것은 뼈대였습니다. 제철소 건설. 당시 세계은행조차 한국의 제철소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전무한 나라가 용광로를 짓겠다는 것은 돈키호테의 망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길만 모래벌판 위에서 우리는 기어이 쇳물을 뽑아냈습니다. 제철보국, 철을 만들어 나라에 보답한다는 비장한 구호 아래 실패하면 영일만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밤을 지새운 사람들. 1973년 포항제철의 첫 고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쏟아져 나오던 순간 직원들은 만세를 부르는 대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쇳물은 훗날 자동차가 되고 선박이 되고 마천루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성장의 드라마에는 반드시 조명해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해 부속품처럼 갈려 들어간 개인들의 삶입니다. 독일의 지하 1000m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외화를 벌어들인 파독 광부들, 병원에 시체 닦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간호사들. 그들이 송금해온 달러는 한국 경제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계천 평화시장의 좁은 다락방에서 환풍기 하나 없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리던 여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의 절규는 고도성장이라는 화려한 넌사인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검게 타버린 폐와 같았습니다. 1970년대의 수출 실적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그 아래 깔린 노동자들의 그림자 또한 짙고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70년대 중반, 정부는 중화 공업 육성을 선언합니다. 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화학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울산, 창원, 구미 등 전국의 공단 불빛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전 지구적 재앙이 닥쳐왔을 때조차 한국은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하며 위기를 기회로 뒤바꾸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달러를 벌어들인 중동 붐은 한국 경제의 덩치를 비약적으로 키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이 20년의 시간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서서히 사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투박한 노래가 온 마을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던 때, 그 노래는 단순한 선동가가 아니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부모 세대의 피눈물 나는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독재와 정경유착, 그리고 인권의 유예라는 무거운 부채를 남겼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재벌이라는 거대 집단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벌어졌으며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를 잠시 저당 잡혔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장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한국 경제사를 관통하는 영원한 딜레마로 남게 됩니다. 이제 1979년의 12.6 사태와 함께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한국 사회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80년대라는 더욱 폭발적이고 모순적인 성장의 시대가 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재는 거치고 불꽃은 타올랐으나 그 불꽃이 어디를 향해 번져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 1980년의 봄은 잔인했습니다. 절대 권력이 사라진 공백을 메운 것은 민주주의의 희망이 아니라 계엄군의 군화발과 최루탄 연기였습니다. 정치적 격변과 함께 찾아온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흉작. 한국 경제는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는가? 세계는 의심 어린 눈초리로 한반도를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통성 없는 신군부 정권에게 경제 회복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면죄부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을 밀어붙이며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려 했고, 때마침 세계 경제의 흐름이 마법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삼저호황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낮은 금리, 낮은 유가, 그리고 낮은 달러 가치. 이 세 가지 외부 변수는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공장의 기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만든 물건은 배에 싣기도 전에 팔려나갔습니다. 만성적인 무역 적재에 시달리던 나라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마이카 시대의 개막, 거리에 포니와 프라이드가 넘쳐나고 흑백 TV가 있던 자리를 컬러 TV가 대체했으며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현대적인 주거 공간을 욕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급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역사상 가장 낙관적인 세대였습니다. 이 낙관의 정점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의 굴렁소에 소년이 등장하고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질 때 대한민국은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독재와 가난으로 점철된 루저의 역사를 끝내고 당당한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데뷔하는 화려한 대관식이었습니다. 냉전의 장벽을 넘어 동서 진영이 모두 참가한 서울올림픽은 한국 경제가 도달한 성취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쇼케이스였습니다. 우리는 취했고 열광했으며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서는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 문턱을 넘보고 있었지만 정치는 여전히 군사 독재의 겨울에 갇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맛본 중산층은 더 이상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쟁취되자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은 노동자들의 절규였습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 울산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구로공단의 옥상에서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지탱해온 한강의 기적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든 셈입니다. 임금은 급격히 상승했고 기업들은 더 이상 싼 인건비 따먹기로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습니다. 90년대로 넘어오며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군사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것은 세계화라는 거창한 슬로건이었습니다. OECD 가입, 선진국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대학생들은 배낭여행을 떠났고 기업들은 세계 경영을 외치며 해외로 뻗어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번영의 외피 아래서 치명적인 균열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기업들은 빚을 내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대마불사, 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은행은 담보만 있으면 묻지마 대출을 해주었고 정부는 관치금융이라는 낡은 칼자루를 놓지 않은 채 시장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거품은 부풀어 올랐고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화려함에 취해 우리는 기초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질주하던 9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성에 잠시 붕 떠 있었던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경고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파티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차가운 삭풍이 태평양을 건너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의 도미노가 방파제가 허술한 한국 경제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1997년의 가을은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금융시장의 혈맥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여의도를 감돌았지만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은 자신들이 운전하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던 선장들의 무능이었습니다. 11월 21일 정부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것입니다. 12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서명하던 그 날을 우리는 제2의 국치일이라 부릅니다. 불과 몇 해 전 샴페인을 터뜨리며 선진국 클럽 가입을 자축했던 나라는 하루아침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채권단의 관리 대상국으로 전락했습니다. IMF 사태, 이 건조한 영문 약어는 한국 사회의 DNA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거품은 터졌고 그 자리는 비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대마불사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재계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지워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가장들이 책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비상계단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시절. 명예퇴직, 구조조정, 정리해고라는 살벌한 단어들이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거리는 실직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서울역 지하되는 양복 입은 노숙자들이 늘어났고 가정은 해체되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따먹으며 중산층으로 진입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50년간 쌓아 올린 경제적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건물 붕괴음보다 더 크게, 더 깊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한국 사회의 기본 명제가 부정당한 가치관의 붕괴였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한국인들은 기이한 선택을 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돌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 노인의 금리까지 꺼내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기이한 풍경을 타전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빚을 갚으려 한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이 집단적 행위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향한 한국인 특유의 애증과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5억 달러어치의 금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지만 이 운동은 패배감에 젖어 있던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심리적 면역주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내했습니다. 은행이 통폐합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노동시장은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대가로 한국은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2001년 8월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세계는 놀라운 회복력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기 졸업의 졸업장이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것인지를. 위기는 극복되었지만 사회는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노골적인 덕담이 인사가 되었고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승자독식의 룰이 지배하는 정글. 살아남은 자들은 안도했지만 밀려난 자들은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양극화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싹은 텄습니다. 굴뚝 산업이 무너진 자리를 메운 것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깔았고 벤처 붐이 일었습니다. 테헤란로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PC방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자라난 세대는 훗날 IT 강국 코리아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닷컴 버블이라는 또 다른 거품이 있었지만 이는 한국 경제가 중후장 대형 산업 구조에서 지식정보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붉은 물결은 우리가 IMF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음을 자축하는 거대한 씻김굿과도 같았습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함성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함성 뒤에 남겨진 한국 경제는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치열하고, 더 냉정하며, 더 불확실한 21세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은 확인했으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이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또 다른 파도를 향해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고지를 향해 위태롭지만 멈추지 않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21세기의 첫 10년이 저물어가던 2008년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탐욕이 빚어낸 거품이 터지자 전 세계는 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1997년의 트라우마를 가진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시 그때의 악몽이 반복되는가? 환율은 요동쳤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10년 전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외환 보유고라는 방파제를 높게 쌓아 올린 한국 경제는 쓰나미가 덮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털고 일어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허덕일 때 한국은 위기를 기회 삼아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넓혀 나갔습니다. 이것은 학습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비로소 추격자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선도자의 위치로 도약합니다. 우리가 만든 손톱만한 반도체 칩이 전 세계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넘어서고 현대차가 글로벌 톱티어에 진입하던 그 순간 우리는 오랜 라이벌이었던 일본의 등 뒤를 지나쳐 앞서 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초격차, 2등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든다는 이 오만한 자신감은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깃발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한국산 제품은 더 이상 가성비로 팔리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신의 아이콘이자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 문화의 힘이 폭발했습니다. 변방의 언어로 불리던 한국어 노래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스크린을 장악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화 강국의 위상,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 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산되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3050 클럽 국민은 그 화려한 성취의 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 그림자는 가장 짙고 길게 들이우는 법입니다.
국가는 부유해졌고 기업은 글로벌 거인이 되었지만 가계의 지갑은 그만큼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낙수 효과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수출 실적 그래프와 국민의 행복 지수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입에서 자조적인 신조어가 터져나왔습니다. 헬조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개천의 용 신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수저 계급론이 차지했습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절망적인 믿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의 등장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 사회가 낳은 구조적 비명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욕망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아닌 계층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열에 끼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자산 격차는 근로의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벌어졌습니다. 노인은 폐지를 줍고 청년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나라,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는 화려한 마철로 뒤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서글픈 민낯이었습니다. 2010년대를 관통하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성장이 반드시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의 시대, 과거처럼 연 10%씩 성장하며 모두가 파이를 나눠 먹던 축제의 시간은 영원히 끝났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앙,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친 파도 사이에서 한국 경제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았으나 정작 내부의 구성원들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역설. 이제 마지막 제5부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 인구 소멸과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100년의 길을 묻고자 합니다. 과거 50년의 질주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지속 가능함을 위한 근원적인 질문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의 경고등은 가장 위험한 색깔로 전멸하고 있습니다. 총포가 오가는 전선도 금융시장의 붕괴도 아닙니다. 그것은 텅 빈 요람에서 시작된 정막, 바로 소멸이라는 이름의 재앙입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전염병 없이 이토록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든 사례는 없습니다. 흑사병이 휩쓸고 간 중세 유럽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우리는 스스로 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50년 전,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치던 그 산하제한의 구호가 무색하게, 이제 지방의 소도시들은 지도에서 지워질 운명에 처했고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잡초만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목숨 걸고 매달렸던 고속 성장의 청구서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자산이었던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표입니다. 생산하고 소비할 주체가 사라지는 경제. 그것은 엔진이 꺼진 채 관성으로만 움직이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여기에 세계 질서의 판도 또한 사납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었던 통상국가 대한민국에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장벽은 거대한 도전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고래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금 생존을 위한 줄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 공급망의 블록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냉혹한 정글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진화의 트리거였습니다. 잿더미에서 제철소를 세우고 외환위기 속에서 인터넷 강국을 건설했던 그 유전자는 아직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격기 아닌 창조의 영역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남이 닦아놓은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혁신의 밀도와 상상력의 크기가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바로 행복의 복원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GDP 순위가 올라가면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왜 우리의 청년들은 사랑을 포기하고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모두가 쫓기듯 불안해하는가? 한강의 기적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정신적 빈곤을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제2의 기적을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승자독식의 무한 경쟁 대신 연대와 포용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성장률이라는 숫자보다는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대전환. 이것 없이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우리는 사상 누각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지난 50년의 한국 경제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피와 땀으로 쓴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폐허의 땅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선 할아버지 세대의 헌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아버지 세대의 치열함, 그 유산을 물려받은 지금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합니다. 성장의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 소멸의 문턱을 넘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화려했던 한때의 기억을 안고 서서히 저물어 갈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난 50년이 생존을 위한 속도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공존을 위한 방향타를 잡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5천만 국민과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대륙의 끝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이 위대하고도 처절했던 50년의 기록. 그 다음 페이지를 채워갈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대기획 한국 경제사 50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